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에, 날씨가 선선하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에, 저도 그렇지만은 특히 그 환절기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급격한 그 체온 변화는 엄청나게 그 신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린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특별히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좀 병약자,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환절기에 그 사망하는 사망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관리를 특별히 잘 해야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현 시대에 지금 왜 뭐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그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고 또 다음 해가 그렇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참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 때 뭐 초등학교라든가 이렇게 다닐 때는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농촌에서 주로 많이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도, 내가 알기로는 한 정말 인구가 작았습니다. 그때 뭐 인구가 뭐 1,000만 돌파를 할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이제 그 소멸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한다 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 환경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러니까 아전 인수격 생각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전체 환경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소멸 국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아서 생존하는 국가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자연의 섭리고 본능이에요. 없어지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고 생존하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짐승도 그렇지만은 그, 그, 그 자기가 기르지 못하고 그 하면은 자기 새끼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자연의 섭리고 본능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이 생기는 것도 자연 섭리 기능이 발동해서 자동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지 않고 인구 절벽이 생기는 것도 자연 섭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 섭리입니다. 그게 자연 섭리예요. 인구 절벽이 생기는 것은 그 전 세계 국민들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 혼자만 살라고 하고 후손을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개인 팽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렇다. 그렇게도 조금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옛날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그 다리를 뻗을 자리가 있어야 다리를 뻗지, 누울 자리가 있어야 눕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그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옛날하고는 틀려서 아이를 길러낼 부모님이 능력이 부족하다. 지금 현대에 너무 생존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누가 자기 예쁜 자식을 낳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못하니까 낳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다는 것은 전 세계의 그 경쟁률이 치열하고 너무 과열돼 가지고 자기 자신도 살기 어렵다.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기도 힘든 시대에 자식 낳기도 더욱 힘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인구 증가, 인구 과열 증가, 인구 과열 증가에 의한 생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그 사회 조류도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사회 조류라는 게 뭐냐? 옛날에는 그 자식을 놓으면은 자식이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사회복지제도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나라도 지금 살기가 어렵고 나라 살림하기도 형편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나라가 이제 정말로 이제는 넉넉하게 살만하다. 그때 이제 사회복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 반대 개념으로 요즘같이 경기가 이렇게 나쁘고 살기 어려우면 사회복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지거나. 그게 바로 요즘에 말하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점점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옛날같이 많이 내도 많이 타지 못한다든가, 앞으로 연금 이 고갈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사회복지 제도가 축소되는 겁니다. 그게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나라 살림이 어렵고 나라 살림하기도 버겁고 하면은 사회복지 제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축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구 절벽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 추세다. 그것도 자연 환경 파괴, 급격한 인구 증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자기 방어 본능, 자기 그 자연의 섭리에 의한 자기 본능입니다. 방어 능력의 본능. 각자 도생이라고 하잖아요. 살기 어려울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살자. 옛날 얘기를 또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는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가족이 많으면은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보내고 양자나 양녀로 보냈습니다. 만일에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노후 대책으로. 자식이 많으면은 앞으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많이 벌어먹이고 조금씩 형제들이 도와주면은 노후 대책이 이제 아이를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많이 지어놔야 나중에 노후에 그 자식 농사에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 옛날에는 그 나라가
나라도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사회복지제도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뭐 기초연금이라는 건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렇게 됐지요. 국민연금 제도도 1988년도에 나라가 좀 살만하니까 국민연금도 하자. 또 나라가 좀 살만하니까 기초연금도 주자. 그래서 사회복지제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나라에서 늘 노인이 돼도 이제는 나라에서 노인들을 노인들의 그 노후 대책을 해주는구나 해서 아이를 놓지 않는 사회 조류 현상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회복지제도라는 게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 가지고 나라가 선진국으로 되고 나라 살림이 넉넉해져야 국민들은 이제 노후 대책도 세워주고 사회복지제도도 하고 기초연금도 주고 국민연금도 넉넉하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라가 형편이 어려우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축소하고 소득 대체율도 줄어들고 앞으로 안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게 이론이에요. 나라 살림이 어려우면은 사회복지제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줄이거나 없앨 수밖에 없다. 잘 살면은 늘릴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한다면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라 정부에서 나중에 늙어서 벌어먹지 못하면은 한 푼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80살, 100살 살면은 장수 수당도 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는 거는 1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을 전부 다 늙어서 노후 대책으로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은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식도 농사처럼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늙어서 아이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부모님을 잘 모신다. 그래서 아이를 그때는 많이 낳고, 그때는 또 인구가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는 그 나이가 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세계 인구가 얼마 됐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런 걸 계산할 줄도 모르고 또 관심도 없으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에는 5천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1,000만도 안 됐지 않는가, 한 몇백만 명이 됐을 겁니다 아마. 확실한 통계는 모르지만은 그 정도 오니까 옛날에는 사람 보기가 귀했습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사람 보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길 가다가도 그 사람들 보면은 인사를 하고, 우리 집에 잠깐 들려서 물이나 여기를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심이 좋다고 하잖아요. 농촌의 인심이 특히 좋다. 요즘에는 농촌의 인심이 옛날 말이지 각박하게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은 인심도 야박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경쟁이 심해지면은 인심도 야박해져요. 경쟁이 인구 증가가 되면은 모든 생존 경쟁이라든가 취직하는데 경쟁이라든가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경쟁이라는 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각박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발표를 국제사회에서 가끔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어떻든지 출산 장려 정책으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아전 인수격으로 인구 증가는 나몰라라 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아전 인수격 정치 행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 나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따질 거 있느냐? 아이를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출산 장려식 정책을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계속 나라를 존속시키고 이어가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경쟁입니다. 소멸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야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 나라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인구가 줄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인구가 그대로 있다고 해도 계속 증가를 또 한다고 하면은 환경이 계속 나빠집니다. 나빠지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느끼잖아요. 이상 기온, 너무 고온이 생기고 그 온열 질환자가 생겨가지고 매년마다 증가해서 죽고 농사도 다 바싹 말라서 죽고 그 다음에 홍수도 자주 나고 그 다음에 산불이도 많이 나고 지진도 많이 나고 뭐도 많이 나고 이게 전부 다 그 환경에서 환경 파괴에서 오는 천년 재해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전 세계의 국가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좋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뭐 경기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물가 모든 것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불경기, 그다음에 물가가 식품 물가가 특히 많이 오르고 그런 것도 전부 다 환경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 뭐 금리 정책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정책 그런 거 펴봐야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환경 개선을 국제사회에서는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입에 불칠하기도 급한데 환경 따지고 뭐 따지고 할 여유가 없다. 죽을 때는 죽더라도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환경 개선에 국제사회에서는 관심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이제 대개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는 연탄을 떼지 말라.
1차 연료인 연탄을 떼면은 너무 굴뚝에서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환경이 더 파괴된다. 그러니까 연탄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청정 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공장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가 어렵지요. 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연탄을 많이 뗍니다. 싼 거. 환경은 뭐 파괴되든 말든 당장 먹고 살아야지. 죽을 판인데. 싼 거라도 연탄이라 떼가지고 당장 먹고 살자. 환경은 둘째 문제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에도 연탄 떼는 그 달동네, 어려운 동네도 있어요. 원래 어렵고 도시가스 이런 거 뗄 형편이 안 되면은 연탄을 뗍니다. 연탄을 떼면은 도시가스 떼는 것보다 연료비가 덜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집들은 연탄을 떼는 거죠. 요즘에도 연탄값이 또 올라서 그것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요. 그것과 똑같아요. 국제 나라마다 인구가 많아가지고 지금 살기 어렵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거리 가면 여기저기 있는데 지금의 환경을 뭐 따지고 뭐하고 할 여유가 없다. 당장 죽어나가는 사람이 줄을 섰다. 그러니까 연탄을 더 떼야 된다. 그러니 환경이 점점 파괴됩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의 국제사회에서 모여서 회담을 하자.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환경에 낼 돈도 없고 여유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팔짱만 끼고 그냥 있는 나라들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어렵다는 얘기.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자식을 많이 낳아야 노후에 자식 농사를 많이 지어놔야 노후가 편하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니까. 요즘에는 이제 사회복지 제도가 많이 돼서 나라에서 노후 대책을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아득한 옛날에는 나라에서 늙어서 노후 대책은 이론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떠안아가지고 노후 대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해서 뭐 10명까지도 낳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제 딸이고 아들이고 하면은 학교 다 보낼 형편이 못 되니까 초등학교도 한 3학년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고 남자 동생을 위해서 공장에 나가서 돈 벌어서 네 남동생 학비를 대서 학교 좀 보내라. 그렇게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많이 배우는 데서 뒤처졌지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식구가 많으면은 나머지 머슴을 아껴도 얘기했지만 머슴을 보내고 양자 그를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워낙 식구가 많으면은 먹을 건 없고 가난하니까 여기 식구를 다 데리고 있다 보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한 몇 명은 나머지 부잣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해라. 뭐 1년에 머슴을 살면 쌀 몇 가마니 주는 거 안 받더라도 그냥 가서 밥을 먹여주기만 한다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없으면은 양자를 드린다 하면은 보내고 그렇게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식구를 좀 너무 가난하니까 식구를 좀 분산을 시켜서 덜어낸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주변에 먹을거리도 많았죠. 요즘처럼 농사도 잘 됐지요. 옛날에는 농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농약이라는 게 없어도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퇴비만 잘 해서 하면은 농사 지는데 병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농약 치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청정 환경이 파괴 안 되고 환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이라는 게 좋아지면은 그 나쁜 병균, 그 다음에 그 식물들을 뭐 이런데 농사 짓는데 이런 농작물의 병균이라든가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많이 과잉 번식을 하지 않게 적당히 번식을 하도록 환경이 다 막아줘요. 그 농약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농약을 안 쳐도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벼 같은데 이제 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농약이 나중에 나왔지. 1940년대 50년대는 농약이 뭐 DDT나 이런 게 좀 있었지 별로 없었습니다. 농약을 안 쳐도 농사가 지을만 치면 그래도 꽤 잘 됐죠. 퇴비만 하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이게 자꾸 농약이 해마다 더 많이 농약을 뿌려야지만 농사가 된다는 것은 환경이 많이 파괴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환경이 파괴 안 되고 환경이 좋으면은 그 미생물이라든가 병균들도 서로 천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번식도 줄어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논에 가면은 물 반개, 몬 반개, 그 다음에 물장구, 몬장구, 그 다음에 물에 떠 있는 부양식물 이런 것들이 꽉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천적 관계,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렇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먹이 사슬로 그게 병균 미생물들도 먹이 사슬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사자 이런 동물만 먹이 사슬이 있는 게 아니라 병균 미생물도 동물의 세계 사자 먹이 사슬처럼 미생물에도 병균에도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이 다 농약 대신해서 전부 다 병균을 잡아먹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논에 가면 뜸북이라고 있습니다. 그 논에서만 자라고 큰다고 해서 논달기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거는 집닭, 삼계탕 해 먹을 때 집에 닭을 많이 키운다 하면은 집닭을 잡아서 삼계탕을 끓여 먹잖아요. 그런데 논에서 크는 닭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논에서 큰다고 해서 논닭이에요. 논닭.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뜸북이라고 합니다. 그 뜸북이가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그 까만 색깔에 이제 주둥이는 노랗고 여기 벼슬은 빨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하고 주둥이는 노랗고 그 다음에 날개 깃 이런 데는 까맣고 뜸북이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논에서 논에 있는 닭이다 해서 논닭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그놈들도 잡아먹고 먹이 사슬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면은 먹이 사슬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환경이 나빠지면은 먹이 사슬이 다 죽잖아요. 죽으면은 그 먹이 사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슬이라는 게 뭐예요? 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쇠사슬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먹이 사슬 중에서 몇 군데가 이제 환경 때문에 죽으면은 다른 것도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그 한자로 그 환자가 쇠사슬 환 또는 고리 환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라는 그 한자에 그 고리한 쇠사슬 환자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자연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동물이라든가 미생물 병균들은 쇠사슬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가지고 먹이 사슬로 연결이 돼 있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래서 개체수가 정점으로 유지되고 모든 것을 통제해 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환경이 파괴되면은 먹이 환경 사슬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상한 병균이 갑자기 확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농약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농약으로 억제를 하잖아요. 뿌리고 뭐 난리치잖아요. 그 농약을 또 뿌리면은 환경이 더 파괴됩니다. 농약도 그게 환경 파괴에 가장 심한 영향을 줘요.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매연가스, 농약 이런 것도 환경 파괴의 주된 파괴 물건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약을 점점 세게 해마다 농약을 점점 세게 쳐야지만 농사가 된다 하는 것은 환경이 점점 파괴되면 농약도 점점 세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환경이 점점 파괴돼요. 그렇게 되면 농약을 치면은 그 땅도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땅의 그 토질이 망가져 가지고 농사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농토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엄청난 그 토양의 토질이 나빠져 있다. 이런 땅에는 그 순수한 그 퇴비라는 건 나무라든가 풀 같은 거름을 해서 거기서 미생물이 많이 조성되어 가지고 땅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걸 갖다가 퇴비를 많이 뿌려서 지력을 증진시킨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객토를 하라. 그게 이제 객토라는 것이 한자로 손객자 씁니다. 그리고 흑토자. 그러니까 논에 있는 원래 있는 본 흙이다. 그걸 갖다가 본토라고 그러고 저 산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부엽토가 많은 흙을 차에다가 그득 실어 가지고 그 논에 갖다가 그 흙을 부어요. 붓고는 이제 평평하게 고르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의 흙이다 해서 손객자, 흑토자를 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객토 사업이 많이 했습니다. 그 정부에서 장려하고 정부 정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질이 너무 황폐해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객토를 많이 하고 장려를 해라 해서 전국적으로 논이고 밭이고 객토를 하려고 산에 가서 그 썩은 부엽토 있잖아요. 우리가 하초 키울 때 그게 기름진 퇴비 역할을 합니다. 그걸 트럭에다가
덤프트럭에다가 뭐 미약가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가득 실어다가 논에 여기저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묻어서 동그랗게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그 딱 펴 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농사가 잘 지고 땅이 기름지고 그 땅에 힘이 생기고 지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비옥답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점점 농약을 많이 치면은 땅이 황폐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칠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농사가 안 됩니다. 검사를 해보면은 완전히 산성화가 돼 있어요. 땅이. 그런 데다가 농사를 지어서 사람이 먹어도 사람인데 또 나쁜 이 영향이 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또 객토를 정말로 1930년대 40년대는 객토를 하지 않아도 기름이 졌죠. 사람이 적으니까 농사질 땅이 지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저 부모님들이 얘기하는데 1910년도, 1920년도, 1930년도는 주인 없는 땅이 동네에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땅을, 임자 없는 땅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자기 땅만 해도 농사질 땅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농촌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 수두룩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1910년도, 1920년도는 버려진 땅을 내 땅으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그 땅을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득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땅도 많아서 내가 그거 가서 이제 농사를 몇 년 짓다가 이게 내 땅이다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보존 등기를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미등기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내 땅이다. 그래서 관청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게 내 땅이라는 걸 확실히 증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동네 사람이 이긴 맨날 내가 농사 짓는 내 땅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농사 짓고 이게 내 땅이니까 등기할 필요도 없다. 그래 누가 사기꾼이 가져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에 사기꾼이라는 게 없어요. 사기꾼이라는 게 없습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둑질 당했다는 것도 참 드물게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먹을거리도 밖에 나가면 많아요. 그 산에 도토리 이런 거 주우러 안 다닙니다. 집에 그 농촌 집 주변에 과일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만 먹어도 다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고기도 시장에 가서 고기 생선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 내과에 나가서 그 숲에 그 가서 그 고기 잡는 망 있잖아요. 반도가 없으면은 채 있잖아요. 채바퀴를 가지고 가가지고 가서 그걸 채바퀴 대고 몇 번 흔들어 대면은 바켓으로 금방 한 바켓이 됩니다. 몇 번만 흔들지 않으면 고기가 꽉 찼습니다. 보또랑 내과 이런 데 가면은 용고기, 미꾸락지, 그 다음에 꾹저구, 그 다음에 용고기, 미꾸라지, 꾹저구, 그 다음에 가재, 그 다음에 모래무치, 버들치, 이런 것들이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여기 만날 그 농촌에서 풀만 먹으니까
고기가 땡긴다. 그러면 야, 저 반도가 좋아, 채가 좋아, 저 내가 가서 고기 좀 잡자 해가지고 몇 번 그냥 흔들어대고 쉬시면은 금방 한 박이 쓰게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고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고 저 호박 잎을 몇 개 가져와. 저 울타리 있는 데 가서 호박 잎을 몇 개만 뜯어와. 그러면 호박 잎 뒤에 보면은 까칠까칠한 게 그 수세미 역할을 하기 좋습니다. 수세미로 사용하기 좋아요. 그 까칠까칠한 걸 갖다가 호박잎을 갖다가 그 미꾸라지를 막 소금 뿌리면은 막 그 소금에 아프니까 막 뜁니다. 그 이제 호박잎을 갖다가 싹싹 밀면은 그 미꾸라지 미끈미끈한 게 다 싹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미꾸라지 탕을 끓여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완전히 그 천년 무공의 그 미꾸라지잖아요. 요즘에 그런 미꾸라지 없습니다. 전부 다 양어장에서 기른 미꾸라지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겨울만 되면은 그 논에 가면은 그 논 그 수렁이라고 있습니다. 늪에 빠지면은 겨울에도 거기에는 물이 항상 있어요. 수렉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좀 현대말로는 늪이라고 합니다. 수렉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빠지면은 사람이 땅속으로 계속 빠져요. 한두 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렉이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요. 거기 빠지면은. 그래서 논 같은데 수렉이 같은데 구덩이에 빠지면 죽는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옆에 보면 미꾸라지가 거기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미꾸라지가 겨울에 다 모여서 있습니다. 옛날 논에는 미꾸라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미꾸라지들도 이제 먹이 사슬의 한 종류지요. 옛날에는 그 논에 미꾸라지가 천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농약을 뿌리지 않으니까 미꾸라지들이 살잖아요. 요즘같이 미꾸라지가 살겠어요? 농약을 뿌려야 되는데 거기에 뭐 물방개라든가 뭐 뜸북이고 뭐 미꾸라지들 다 죽잖아요. 옛날에 농약을 안 치니까 논에 미꾸라지들이 많으니까 논에서 나오는 그 물이 보토랑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보토랑에 미꾸라지가 막 이렇게 다니는 게 막 보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그 물이 모여 있는데 그 미꾸라지들이 전부 다 모여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거기를 이제 뭐 괭이라든가 새스랑이를 가져가서 흙을 파헤치면은 아주 미꾸라지 누런 게 아주 이렇게 큰 게 그득하게 나와요. 그런 겨울에서도 그걸 이제 미꾸라지 잡아서 겨울에도 먹고, 내과에 가면은 또 새망치를 한마라고 하지요. 새망치하고 그 바켓스하고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과에 가가지고 그 돌 있잖아요. 돌을 망치를 갖다가 한마를 갖다가 탁탁 칩니다. 그러면은 그 돌 밑에서 겨울잠을 자던 고기들이 전부 다 기절을 해서 붕 뜹니다. 그러면 전부 다 차바퀴를 떠가지고 밖에서 더 그득하게 가져와서 끓여 먹고, 겨울에도 그렇게 해서 잡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고기가. 요즘에 미꾸라지가 그런 미꾸라지 있나요? 전부 다 양어장에서 기르잖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누런 게 정말로 미꾸라지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 수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이 아주 이렇게 크고 누렇고 눈이 이렇게 되는 게 무서워요. 완전히 그 뱀장어 같습니다. 크고 징그럽고 아이고 엄청납니다. 그 얼마나 무공의 그 민물고기예요. 그런 걸 먹고 전부 다 살았어요. 지금에 생각하면은 그게 정말로 단백질 식품으로는 최고다.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 이런 거 사 먹지 않아도 예, 그걸로만 먹어도 충분히 살아요. 풀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바다에 저 강릉에 살았는데 강릉 시내 가서
그 고기를 안 사도 고기 팔러 옵니다. 바다에서 이제 어부들이 뭐 안인이라든가 안목이라든가 저 강문 뭐 저자 안인 뭐 저런 데서 이제 배가 다니면서 그때는 바다도 환경이 파괴 안 됐기 때문에 고기들도 지천입니다. 말도 못해요. 그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파도에 밀려오는 고기만 해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미역도 밀려오고 그 메리치 뭐 송어 뭐 별의별 고기가 다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1930년대 40년대는 강릉에 명태가 너무 많아가지고 똥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태 덕장도 많이 생기고, 근데 요즘에는 공해 때문에 없지만, 그러니까 그 바다 생선 사 먹으려고 강릉 시내까지 안 나가도 집에서 농사 지면은 농촌에는 농사 짓느라고 바쁘니까 원래 그 시장이 잘 안 나가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 바닷가가 가깝습니다. 그 강릉이 바다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도 바다하고 별로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 2km, 3km, 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촌에 사는 그 아낙네들이 함지에다가 그 생선을 머리에 이고 팔라고 농촌 집집마다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쌀이라든가 농촌에는 돈이 없으니까 쌀이라든가 주고 바꿔 먹어요. 그래서 쌉니다. 그때만 해도. 옛날에 제가 그때 19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꽁치 한 마리에 10원, 20원씩 했습니다. 10원, 20원. 한 5월, 6월 달에 꽁치가 많이 날 때는 한 마리에 20원, 30원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생선이 쌌어요. 그런 게도 그 농촌에 가보면은 그 게 빡대기 큰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 큰 그 비빔 냉면 큰 그릇 있잖아요. 그만큼 그 게 빡대기 있잖아요. 다 먹고 남은 빡대기를 처마 밑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복이 온다고.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덕대게 가도 그런 게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걸 한 마리 삽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게 한 마리를 그때 식구가 많은데 5명, 7명, 8명이 모여 앉아 먹어도 다 먹지 못해요. 완전히 그 게박다기의 그 게장 이런 것이 맛 좋지요. 정말로. 옛날에 그 바닷고기는 더 맛있습니다. 요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바다에 있는 고기도 맛도 별로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환경이 깨끗하니까 해산물도 맛있고 해조류도 맛있고, 요즘에는 김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그 양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1930년대 20년대는 양식이라는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바다에서 천연적으로 나는 김을 먹게 되지요. 고기도 양어라는 그 고기를 기르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그때는 양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양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천년이에요. 그 지천이니까 바다 가면. 저도 바다 여름에 이제 부모님들은 해수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다 가자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해수욕, 해목 가자. 그 농촌에서 일을 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면은 이런데 땀띠가 나가지고 완전히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바닷물에 가서 가서 목욕을 하면은 깨끗이 나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이 땀띠가 넘어나 가지고 땀띠가 완전히 찌들어서 완전히 피부가 이거 큰일 났다. 어, 내일 모레 그 해못 가자. 그래서 바다 갑니다. 저는 그 우리 집에서 안인이 가까웠어요. 강릉. 거기 가면 바위가 특히 많아요. 근데 바위에 그 가까운 바위라고 해도 미역이 지천입니다. 그리고 그 조개를 갖다가 강릉에서는 섭이라고 그래요. 조개도 한 10cm, 뭐 7cm 되는 큰 조개 섭도 그 가까운 바위도 시커멓게 다 붙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뜯어가지를 않습니다. 지천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안인이 가서 이제 해먹할 때는 조그마한 그 양솥을 가져와가지고 섭을 따고 미역을 따가지고 거기서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고, 게도 지천이에요. 이래 보면 게가 따뜻하면 밖에 나옵니다. 큰 놈이 나와가 이따가 잡으려 하면 쏙 들어가고. 그 게 낚시도 해가지고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사장에는 또 모래찜을 한다. 그래서 땀띠를 치료하려면은 바다 물로 목욕을 하는 게 최고다 해서 농사지어서 땀을 많이 흘리면은 땀띠가 나서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자마자 또 백사장의 모래 속에 들어가서 모래 목욕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니까 모래를 갖다가 싹 묻어. 그래가지고 모래찜을 합니다. 얼굴이만 빼꼼히 나오고 다른 데는 다 모래를 갖다가 묻어요. 그러니까 얼굴이만 남기고 다 모래를 갖다가 전부 다 묻어요. 그러니까 목에 모래 무덤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모래찜질하고 이따가 또 나와가지고 바닷물에 가서 또 목욕을 해가서 다 씻고 또 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감쪽같이 그 땀띠가 다 치료되고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 거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그 농약도 쓰지 않고 먹을거리도 지천이고, 요즘에는 뭐 채소 같은 거 사 먹잖아요. 농촌에는 지천입니다. 나가면은 뭐 쑥이 지천이고 뭐 나물이 천지고, 약간 야산에 가면은 뭐 고사리고 뭐 산나물이고 지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산나물이 나는 5월, 6월, 7월 달 되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가마니라든가 이런 큰 그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서 굴립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제 지게를 져서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제 들기름에 묻혀서 금방 먹기도 하고, 데쳐서 그걸 또 살짝 데쳐가지고 말로요 건조를 시켜가지고 보관합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먹어요. 그러니까 채소도 공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채소도 건조를 시켜가서 다 보관해 둡니다. 농촌에서 농사 지니까 농산물도 천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된장, 고추장은 전부 다 부모님들이 전부 다 집에서 된장 담그고 간장 담그고 전부 다 해서 메주를 만들고 해서 전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공해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요즘에는 양조 간장, 뭐 된장 이런 거 다 사 먹잖아요. 옛날에는 농촌에서는 부모님들이 집집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막장 뭐 이런 거는 장류는 전부 다 집에서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막걸리도 집에서 해요. 막걸리도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막걸리를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걸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든 뽀얀 막걸리를 만들어서 아버님을 좀 줘야 되겠다. 농사 지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걸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농사 지을 때 마시고 했지요. 음,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남자들은 담배 피울 때 요즘에는 담배값이라고 해서 20개씩 딱 들었잖아요. 이 권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말아가지고 딱 피우기 좋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그냥 뽕초라고 그 담배를 재배해가지고 그걸 쏘러가지고 풍년봉초라고 해가지고 이만한 봉지에 그냥 그게 나와요. 그러면 옛날에는 담뱃대가 있잖아요. 담뱃대를 이제 다 피우고는 목춤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걸 이제 빠내가지고 재떨이에다 탁탁 털고 이제 그 담뱃대가 있잖아요. 대나무에다가 여기 빨대 있는 데다가 그 새로 만든 거 빨고 맨 끝에는 그 뽕초 담배 잎을 고기에다가 집어넣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득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빨아요. 담뱃대 긴 걸로 빨면 이제 그 담배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주로 많이 피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들이 잘못하면 담뱃대를 갖다가 딱 때리고 그렇게 했죠. 담뱃대가 이렇게 깁니다. 계속 피우죠. 다 피우고는 또 거기다가 집어넣고 또 불 붙여가지고 빨고 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즘에처럼 그 20개씩 넣어둔 담배값이 생겼죠. 그 종이를 말아가지고 담배 피우기 좋지요. 한 개 쏙 빼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그 담배 힐터까지 다 나오잖아요. 고링이 나오죠. 야, 참 편하다. 그게 나오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피웠다고 봐야지요. 아득한 옛날에는 전부 다 담뱃대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담배값이 20개씩 딱딱 담배깨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